사회를 맡은 최영묵입니다. 우리 안병무 선생님께서 아마 기뻐하시지 않을까. 안병무 선생님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별히 젊은 후학들이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오늘 이 시대에 의미 있는 그런 신학으로서 이렇게 펼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이 자화자찬이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좋은 기회에 제가 오늘 사회를 맡았는데 제가 별명이 사실은 사회주의자이긴 한데요. 오늘은 조금 대충 난감합니다. 이렇게 많은 그 패널들을 모셔놓고 그 사회를 보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확 잘라버릴 걸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얘기할 기회는 최대한 줄이고 저는 이제 최대한 시간 관리에 치중을 하겠습니다만은 제 얘기 그 순서를 배려했는지 이런 상황을 배려했는지 이 첫 얘기를 시작하는 것도 사회자의 몫이 아니고 사실은 이 책이 탄생하는데 다 같이 수고했지만 특별히 출판기획위원장으로 애를 많이 쓰신 우리 이상철 목사님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꾸준히 일을 많이 해서 아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집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책으로 엮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이 책에 담겨 있는 정신, 의의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안병무 기념사업회에서 2018년 민중신학 강좌와 민중신학 도서 출판 지원 사업을 결정하였고 그 즈음에 분두출판사에서 민중신학의 당대성이라는 제목으로 민중신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아우르는 서적 출판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출판기획위원회는 화석화된 민중신학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도 유통 가능한 민중신학의 당대성을 드러내는 오늘의 민중신학 총론 성격을 띤 책을 목표로 2018년에 열리는 젊은 민중신학자들의 원래 포럼 강좌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앞으로 10월, 11월, 12월 계속 3차례 남았는데요. 한국민중신학회 원래 포럼과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원래 포럼과 연동시켜 저술 산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을 이렇게 오늘 책에 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책의 외형적 특징은 카톨릭 계열의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필자 전원이 개신교 학자들로 구성된 채 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용단을 내려준 출판사에 감사드리며 이것이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역사에서 좋은 성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은 지금까지 나왔던 민중신학 서적들 중에서 가장 젊습니다. 대부분의 필자들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혁명의 기운이 잦아들고 포스트 모던이라는 광풍과 IMF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의 악령과 대면하면서 신학 수업을 받고 신학적 사유를 성장시켜 갔던 필자들입니다. 7, 80년대와는 다른 양상 속에서 전개되는 21세기 민중들의 고통을 젊은 필자들의 새로운 지각을 통해 투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전 시대의 민중신학 서적과는 다른 시각과 감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본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민중신학 다시 읽기, 다시 쓰기입니다. 이 책이 의도하는 바는 민중신학에 대한 설명 혹은 민중신학의 진본과 역본을 가리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민중신학이 오늘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유통될 수 있는가입니다. 민중신학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민중신학에 대한 해석이 본서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이라는 객관적 세계보다는 민중신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필자들의 사유에 이 책은 오히려 주목합니다. 어쩌면 진리를 향한 과정이란 세계라는 객관적 진리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가능함을 드러내는 것 아닐는지요.
이런 이유로 본서에서는 민중신학이 무엇이다 라는 선언과 정의보다는 민중신학에 대한 참신한 해석과 상상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출판위원회 기획위가 마지막 단계에서 고민했던 부분은 책 제목을 정하는 것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민중신학, 고통의 시대를 읽다가 낙점되었습니다. 21세기 민중신학은 이데올로기가 선사하는 당위적이고 장엄한 목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작은 이야기들에 주목합니다. 민중신학이 여전히 동시대적이고 당대적일 수 있다면 그것은 전체로 환홀될 수 없는 부분들의 편에 서기를 자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번영을 담보로 차이의 제거에 공모하는 신학이 아닌 은폐된 차이와 모순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신학, 근본적으로 사유하지만 도구마에 빠지지 않고 사유의 깊이를 흠모하되 자기만의 방에 갇히지 않는 신학, 신앙적 강박에 빠져 누군가를 교화시켜야 한다는 집착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신학적 이슈와 담론을 선점하면서 상품화, 권력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분명히 노를 외칠 줄 아는 신학, 그것이 바로 온갖 쭉정이 같은 신학들이 난무하는 세계 속에서 교회와 사회를 지켜냈던 신학의 참모습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필자들의 생각은 고통을 예각화하려는 시도로 이 책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민중신학을 말하다라는 주제 하에서 오늘날 특별하게 부각되는 민중현상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중신학은 기본적으로 거대 담론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작은 이야기들은 그것에 묻혀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순양이 작심하고 민중신학이 무지하여 놓쳤던 여성의 부재 상황을 해체주의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성소수자의 문제는 시대의 과제이고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동성애 혐오의 메카로 군림하면서 온갖 호도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교와 동성애, 성서와 성소수자는 화해할 수 없는 평행선일까요? 박지은의 글을 읽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위기는 시대마다 늘 있어 왔지만 오늘의 청년은 과거의 청년들과 달리 그들의 미래가 절망이라는 운명을 믿는 청년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윤동이 탄식하는 21세기 청년과 대면하는 민중신학자로 발언대에 섭니다. 제국주의적 선교정책에서 벗어나 타자를 향한 사귐과 환대로서의 선교를 제안하는 홍종호의 글은 제주 예멘 난민 문제와 맞물려 21세기 민중신학적 타자 이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이분은 시대를 말하다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오늘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중신학적 문화 비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경일은 사회구조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도 응거하며 작용하는 신자유주의의 유혹 방식인 혼종성, 공모성, 영성을 살펴보고 신자유주의의 유혹을 떨치기 위한 한국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영성을 알아차림, 함께 아파함, 자기 비움 세 차원에서 모색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갑과 을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회적 증상이 되었습니다. 박재영이 어떻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민중신학을 연결시킬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문제와 통일의 문제는 민중신학의 고유성이기도 했으나 민중신학을 스스로 제안하는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황용인이 어떻게 양자를 염두에 두면서 남북평화체제에 대한 상상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포스트 휴먼에 대한 논쟁에는 테크놀로지의 문제, 자본의 문제, 문화와 가치와 윤리, 그리고 종교의 문제까지가 모두 튀어댑니다. 신익상의 안내를 따라 실타래처럼 얽힌 포스트 휴먼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 민중신학적 대안에 대한 숙고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3부는 민중신학의 개념어들에 대한 현대적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한과 고통에 대한 발견에서 민중신학이 탄생했다 할 수 있을 만큼 고통은 민중신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용택의 글은 고통의 현상학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다듬고 그에 대한 잠정적 답변을 제출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민중신학의 공개념은 자본주의적 탐욕에 맞설 수 있는 대학 논리이자 실천 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중신학과 경제윤리를 아우르는 최용목은 현저한 공의 사유화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촛불혁명의 맥락에서 그 이유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민중신학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제는 민중 메시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철이 현대 좌파 철학자들의 메시아론과 민중신학자를 엮으며 새롭게 민중 메시아를 독해할 수 있는 틈을 마련합니다. 민중신학자들은 성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것이 전통적 성서 해석과 무엇이 달랐고 왜 특별했는지를 이영미가 친절하고도 분명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정신의 무능과 제도의 병폐를 떨쳐내는 종교혁명을 벌일 수 있을까요? 교회의 삶에서 예수의 에토스를 되살려낼 수 있는 민중신학적 지혜를 듣기 원한다면 김희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사전 기획 단계에서 민중신학의 지성사적 통사에 대한 부분을 훑어야 되지 않나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민중신학의 동시대성에 더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본문에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민중신학이 출현하던 시절의 풍경과 그 이후 궤적에 대한 이해는 민중신학의 당대성으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이므로 그 물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의거해 2명의 필자를 본서로 초대했습니다. 민중신학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이정희가 민중신학이 지녔던 근원적 문제의식을 책 중간에 선생 특유의 해박한 문체와 시적 아포리즘으로 보여줍니다. 김진호는 에필로그에서 세대론으로 품을 수 있는 민중신학의 내부와 세대론으로 품을 수 없는 민중신학의 외부를 드러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민중신학의 과거에 대한 회상과 현재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까지를 아우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김진호는 이를 운동의 신학에서 고통의 신학이라 최종적으로 명명합니다. 이제 민중신학은 지난 세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절을 향해 나갑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풍조 속에서 신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은 좌절과 범민에 빠지다가도 여전히 신학함에 대한 믿음, 신학의 가치를 아끼는 의로운 사람들에 있었기에 비틀거리지만 쓰러지지 않고 민중신학이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신자유주의가 선사하는 냉소주의와 자본이 제공하는 쾌락과 욕망의 법칙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가느라 앞으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힘겨울 것입니다. 하지만 민중신학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탄식의 증언자로, 감시자로, 그리고 고발자로 남을 것입니다. 민중신학이 어떤 권위와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편견도 아직도 없는 열린 신학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이 두터운 책 전반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이 토론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책 안내를 드렸고, 젊은 면면들을 지닌 그런 분들인데 저도 사실은 젊지 않다고 빠질 뻔했는데 몇 사람이 초대받았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진행하는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또 그대로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종의 키워드 조금 더 확대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발표한 그 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했는지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보충하는 질문을 통해서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맨 마지막 순서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칫하다가 가만히 멍하니 앉아만 있다 가겠구나 그런 염려는 놓으시고 꼭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까 미리 보셨거나 또는 들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문제들이 있으면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순서는 여기 순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게 혼란이 덜 하겠지요? 순서 그대로 해서요. 맨 첫 번째 순서가 우리 최순양 박사님. 여러분들이 책을 다 갖고 계시지는 않지요? 최순양 박사님이 쓰신 제목은 되게 아까 소개했습니다마는 민중을 말하다 이 제 1부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은 얼굴들 민중신학과 여성의 타자화 이런 제목의 글을 쓰셨습니다.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앉아서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편할까요? 나와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나와서 하실까요, 그러면? 네. 그 마이크가 있어서. 네? 앉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시선이 혼란스럽지 않고 앉아서 하죠. 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한 달락은 있는 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한 달락. 나의 한 달락. 그러니까 여기 준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글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진보적인 담론을 만들 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민중이 누구인가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대항 담론을 만들 때에도 그 대항 담론이 또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세워두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그렇게 썼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가장 글의 성격을 잘 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뽑아왔습니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막스주의 진보론자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틀거리 속에서 억압을 보려 했을 때에도 민중신학자들이 남성 민중을 주체로 형성하면서 여성을 어머니로 읽으려 했을 때에도 들레즈나 푸코가 전 지구적 억압을 보려고 할 때에도 어김없이 그들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스피박은 이를 서발턴이라고 명했고 그들은 타자화되기가 너무도 쉬웠다.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재현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사각지대가 처음에는 이제 여성이었지만 비서구 인종 여성이 되었던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페미니즘 안에서도 고려하지 않는 어떤 성소수자의 얼굴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레비나스를 묵상하면서 얼굴에 반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나에게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이들의 불확실성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만 있는 고유성을 보려 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우리 이거 쭉 하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짰죠? 쭉 이 순서대로요. 뭐 박순에 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도록 하고요. 여기 발표한 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박지훈 박사님이 글 제목은 그렇습니다. 경계 밖에 선 그이들 민중신학과 성소수자 이런 글의 제목인데요. 그 글에서 핵심이 되는 그 얘기를 또 지금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그동안 성소수자분들과 같이 활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글을 쓰면서 그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성서 이야기도 하지만 성소수자 차별과 억압 때문에 자살했던 유구당이라는 분의 유구 시집을 갖고 조금 그 시집을 보면서 글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2018년 오늘 성소수자들은 이미 사회가 만들고 교회가 기독교가 더 단단히 고정시킨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와 차별로 만들어진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그들을 정죄해왔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몫이다. 언젠가 유구당의 낙원가를 함께 부르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성소수자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닌 해방의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교회에 넘치기를 희망해 본다. 그래서 사회에 지금 이제 아직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이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제일 짧은 것 같으네요. 이따가 충분히 또 얘기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우리 누구지요? 우리 정경일 박사님. 예, 정경일 박사님. 글 제목은요. 유혹하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영성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그 글에서 핵심적인 그 한 단락을 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도 젊은 신학자라는 말을 들으면 좀 민망합니다. 나이가 이제 50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젊은 신학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안병무 선생님에게서 직접 공부를 안 했거든요, 못 했거든요. 좀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는 어느 곳에나 안병무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이제 공동체에서 카톨릭의 함세용 신부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옆에 명동성당에서 민주 구국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때 카톨릭 신부님들은 사실 장소만 빌려주셨대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개신교 목사님들, 문익환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 안병무 선생님 다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카톨릭 젊은 이제 운동가들이 목사님들만 개신교 목사님들만 놔두고 신부님들 나오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안에 있으시라고 해가지고 법정에서 유신을 반대하고 투쟁하면서 그러면서 카톨릭의 사회 운동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안병무 선생님이 그게 바로 사건의 신학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었던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안병무 선생님의 제자로 안병무 선생님의 흔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 민중신학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여기 인쇄된 부분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따로 간단하게 요약을 좀 정리해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중신학의 세례를 받은 시인 고정희가 그의 밥과 자본주의 다시 악령의 시대를 묵상하면서 드러내는 악령은 누추하거나 무식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고상하고 매혹적이며 유혹적인 신념입니다. 태초의 때부터 유혹자였던 악령이 오늘날엔 신자유주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 은밀하고 치밀하게 그래서 더 치명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도 남을 돌봐주지 않으니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으라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과 경쟁하여 홀로 살아남으라고. 하지만 신자유주의 악령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이 소비와 소유를 욕망하다 결국 소진되어 버리고 마는 자기 파멸입니다. 하나의 경제 이론으로 보면 신자유주의는 완전한 실패는 아니어도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IMF 경제학자들조차 불평등을 초래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했으니까요.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고정희가 통찰한 것처럼 우리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지배하는 신념으로 보면 개인주의와 경쟁주의 신념인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신자유주의의 실패로 보이는 현상은 새로운 형태로 변신하는 동안 우리의 경계심을 흐려놓으려는 악령의 위장 전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악령인 신자유주의의 유혹 방식인 혼종성, 공모성, 영성을 살펴보고 악령의 유혹을 떨치기 위한 사회적 영성을 바로 보는 지에 함께하는 자비 두 차원에서 모색해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한 단락이라는 게 굉장히 짧구만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역시 이 책의 2부 시대를 말하다. 첫 번째가 민중을 말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가 시대를 말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대를 말하다의 그 첫 번째로 우리 정경일 박사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 신익상 박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 주체, 자녀 주체 그리고 부제가 포스트 휴먼과 마주하다 이런 주제의 글입니다. 이 또 역시 핵심이 되는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전공이 종교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원래 억지로 어렵게 말하는 거에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글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자녀 주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자녀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 우연히도 설교 말씀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에 나온 개념을 아감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따서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녀를 가지고 주체와 연결시켜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민중신학과 대화하면서 주체로 읽어냈었거든요. 이때 자녀 주체라고 말을 할 때는 주로 정경일 박사님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 더 확장해서는 자본주의 관계 속에서는 주로 자녀에 대한 사유를 하는 것이 이 시대에서 맞겠다 해서 자녀 주체라고 붙였었던 거고요.
여기 이 글에서는 더 나아가서 포스트 휴먼적 자녀 주체라고 해서 자본주의가 과학기술 문명과 함께 결합해서 지금 발달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새로운 양상을 앞으로 사회 구조적으로도 도모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관련한 것으로 이제 글을 썼던 겁니다. 그냥 어렵지만 저도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주체는 보편 주체를 무효화하는 주체, 효력 정지시키는 주체입니다. 보편의 주체화 요구를 내파하며 탈주체화하는 역량입니다. 포스트 휴먼적 상황에서 이 주체는 자본주의적 인본주의가 그 경계를 허물며 확장해온 보편 주체의 경계면을 따라서 함께 변화합니다. 자본주의적 기획 속에서 자연과 초자연과 이들 사이의 매개로서의 인공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자 포스트 휴먼적 주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주로 논의했던 게 자연과 초자연 속에서 되었으나, 이제는 인간이 창조해낸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위력을 떨치게 되었다는 어떤 상황 인식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 초자연, 인공물의 3자는 평등한 보편적 인간을 말하던 혹은 말하고 있는 서구의 근대적 인본주의의 인간상 속에서 이 기획의 벗어남이 담고 있는 이중성의 결을 따라 포스트 휴먼으로 통합되며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1차적으로 비오스적이며 따라서 조의 생명의 불확정성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비오스는 문명이 가치 평가해서 가치가 있다고 보이면 수용되는 그런 의미의 생명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조에는 말 그대로 살아있음 자체만을 지시하는 그런 생명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적 에너지를 물질, 비물질을 넘나드는 정보로 치환하는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에 조의 불확정성의 자녀 주체는 관계망을 미덕으로 삼는 낭만적인 대응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문명을 단지 부르주아의 악덕으로 치부하며 윤리적 비판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방식으로 민중 사건을 유지하려 할 수도 없습니다. 포스트 휴먼적 자녀 주체는 과학기술 문명의 현실 한복판에서 연결과 벗어남의 중립적 사용이 불가능함을 폭로하는 한편, 민중 사건의 지평이 과학기술 문명을 배제한 채 벌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그런 주체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좀 어안이 벙벙한 듯한 표정인 것 같은데요. 이따 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하실 분은 우리 그 박재영 박사님. 역시 시대를 말하다. 이 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요. 원래 글 제목은 쫓겨나는 민중, 젠트리피케이션과 오늘의 민중신학이라는 글을 발표하셨고, 그 글이 의도하는 바 핵심적인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주제를 제가 맡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4층에 그 옥바라지 선교센터라고요. 지금 그 개신교 신학생들과 청년들 중심으로 한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 청년 단체입니다. 그 단체들을 저희 기사연 건물에 입주시킴으로써 제가 졸지에 그 옥바라지 친구들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게 이제 밖으로 알려지면서 제가 마치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상당히 깊이 연관된 것처럼 오해들을 하셔서 저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제가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아주 부족하지만 그 같이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민중이냐 비민중이냐의 틀로 단순히 치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옥바라지 선교센터 작년 그 송년회 밤에 상을 하나 받았는데요. 상 이름이 베스트 건물주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건물주는 아니지만 예, 제가 옥바라지 그 선교센터를 저희 건물에 유치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건물주상을, 그것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항해서 싸우는 친구들이 저에게 건물주라고, 베스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예,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 예, 뭐 좋은 건물주라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만 거기서 약간 우회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사실 이 건물주와 임대인, 임차인과 임대인 이 둘의 관계들이 상당히 한국 사회, 특히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잡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궁중족발 사건만 보더라도 그에 대한 달리 댓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쫓겨나는 임차인들을 어떻게 불쌍하게 혹은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았습니다. 오히려 쫓겨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쫓겨나는 악덕한 임차인으로 변모가 되고 그들은 자신의 자본력을 통해서 이미 벌 만큼 벌고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나왔는데요. 그와 동시에 제가 민중신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부딪혔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민중이고 누가 민중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구도가 사실은 민중신학이 민중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그리고 민중을 하나의 고정된 실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로 보고자 함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던 그 이분법적 사고가 다시 어떻게 보면 민중신학 안에서 민중을 보는 관점 안에서 이분법적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쫓겨남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했던 글이었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쫓겨나는 이들을 우리는 이제 민중이라 부르려 한다. 그 쫓겨남의 사건은 기존의 이분법적이고 정태적인 민중 이해를 수정하고 민중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로 확장하도록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쫓겨남은 단순히 내몰리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도시를 포함한 우리의 삶의 공간 가운데 균열을 일으키고 그 균열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공간을 만들도록 이끌고 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쫓겨남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민중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쫓겨남의 사건 속에 관여하고 연대함으로써 새로운 해방 공간이 창조된 것을 목격해왔다. 예수의 제자들이 성문 밖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우리는 쫓겨남의 사건 가운데서 민중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쫓겨나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간으로서 성문 밖은 이 시대의 민중 예수를 만나고 그 민중의 메시아적 사건에 참여하게 하는 창조적 균열이며 해방적 공간이 된다. 성문 밖, 그곳은 도시라는 공간 안에 존재하지만 그 도시의 가치들로부터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쫓겨나는 민중의 자리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적 사건의 공간이 된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한 달락 마지막 순서인데요. 정영택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일 젊죠? 예, 이 자리에서는 제일 젊은 민중신학자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참여한 필자 가운데는 더 젊은 민중신학자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일 젊은 민중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대할 때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희상 박사가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정영택 목사의 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 왜 고통이 중요하며 왜 고통이 문제인가? 이런 그 제목인데요. 그 글에서 핵심적인 단락을 또 여러분 앞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글의 제목을 정할 때 제가 약간 생략한 게 민중신학에서 왜 고통이 중요하냐, 그리고 민중신학이 사회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 왜 어떤 사회 비판의 근거나 출발점이나 발판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좀 다루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민중신학에서 고통이 중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걸 계속 해제하기보다는 민중신학을 저는 이제 교회 비판이자 신학 비판 이론으로도 보지만 또한 사회 비판 이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회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민중신학이 사회를 비판하는 어떤 시좌 또는 입지점이 저는 고통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고통이 민중신학이 활용하는 이 개념인 고통이 어떻게 사회 비판에도 기여할 수 있는가를, 그래서 민중신학을 일종의 신학적 비판 이론으로 좀 자리매김을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시도로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부분에서 읽어드리면
민중신학에서 고통이 중요한 이유는 고통이야말로 민중을 객관화, 대상화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생성의 흐름 가운데서 우연적이고 비결정적으로 출현하는 사건 그 자체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경험적 실제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민중신학이 민중을 고통의 주체, 보다 전통적인 어법으로는 고난의 담지자라 규정해왔다는 것은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민중신학의 역사에서 민중을 고통당하는 이들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단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고통의 관점에서 민중을 이해한다는 것은 민중론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우리는 어떤 인간의 삶은 다른 이들의 삶보다 더 취약하고 따라서 어떤 인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더 슬픔이 되는 그런 조건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런 조건에 반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민중신학에서 민중은 바로 이러한 조건에 놓여있는 주체를 가리킨다. 제도적 틀 안에서 규범적 기대와 어긋나는 현실의 문제들을 그야말로 폭력으로 인지, 지각, 체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조건에 놓여있는 어떤 사회적 존재의 이름이 민중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것, 즉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상처에 대해 성찰하고 상처를 배포하는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튼튼하지 못한 성긴 국경, 예기치 못한 폭력, 탈취, 공포 때문에 누가 어떤 식으로 고통을 겪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버틀러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의 부분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민중신학에도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두 번째 의미에서 사회적 고통은 민중적 존재의 삶, 즉 사회적 고통에 더욱 취약한 존재의 삶을 만들어내는 사회 작동 원리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민중은 사회적 고통에 특히 취약한 삶 또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구조와 제도와 관행들 내부의 어떤 균열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민중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사회 자체에 대해 갖는 내적인 차위, 사회가 사회 자체의 규범이나 규칙, 이데올로기, 정당성과 갖는 자기 모순을 지시하는 기표이다. 그래서 저는 민중이 이런 어떤 사회의 모순, 어떤 문제 이런 것을 고통의 관점에서 드러내주는 어떤 존재라고, 동시에 이제 사회 자체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박수로 한번 다 수고. 네. 한 분 한 분 발표할 때 들을 때는 굉장히 짧다고 느꼈는데 또 뭐 보니까 시간이 제법 흘러갔네요, 그 사이에. 그래서 아마 근데 이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그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그 표현됐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좀 몇 가지 질문을 한두 가지씩 준비를 좀 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우선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저는 뭐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표할 때 더러 참여하기도 하고 뭐 일부는 못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책이 나왔을 때 쭉 다 섭렵을 했습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사회가 맡겨졌기 때문에 다 섭렵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이 시대에 민중의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그 얼굴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연구의 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원천적인 어떤 이유를 찾는다면은 아까 뭐 말씀 중에도 얘기했지만 민중을 하나의 고정된 실제로 파악하는 인식보다는 그 인식이 아니라 사건으로서의 민중, 그렇게 민중을 인식했던 민중신학의 그 유산, 그 덕분이 아닌가. 그것을 오늘의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그 방법을 적용했을 때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뭐 또 한편으로 이제 한 특징을 뭐 이 전체적으로 책을 보면서 이제 드는 특징이 뭐냐면은 흔히 이제 민중신학하면 거대 담론, 사회 구조와 제도를 문제시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만 대개 인식이 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 다뤄지고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까요? 문제의식은 구조와 제도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게 인간의 내면, 마음 또는 감성이라고 할까요?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인식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그다지 길지 않은 그 분량 속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진면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가면서 음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 질문도 혼란스럽지 않게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하나씩만 딱딱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이제 충분히 못한 얘기를 좀, 원래 토론을 한두 사람 앉아서 할 것 같으면 아주 더 논쟁적인 질문을 하는 게 더 흥미를 유발할 텐데 오늘 질문의 성격은 어쩌면은 조금 더 그 문제의식을, 주제의식을 분명히 해줄 수 있도록 거두는 차원에서 좀 물음을 준비를 했는데요. 맨 첫 번째로 그냥 한 분씩 듣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죠. 다 던지는 것보다는. 맨 먼저 이제 최순양 박사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민중신학, 쉽게 얘기하면 민중신학도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민중신학뿐만 아니라 뭐 억압의 문제를 다루고 해방의 문제를 다루는 모든 진보적 담론들이 그런 그 문제를 다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 존재들을 볼 수 없게 하는 원인이 과연 뭘까? 그걸 들여다보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그 각성, 개인적 각성이 그 미비해서일까? 뭐 이 물음은 굉장히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던지는데요. 아니면 그걸 못 보게 하는 어떤 구조나 시스템이 문제인지 과연 뭘까? 이런 물음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시스템의 문제라면은 그 주범이 자본주의일지 가부장주의일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일지 이걸 좀 한번 필자로서 저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두 방향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학문을 만드는 혹은 학문을 전개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 같지만 그 학자 자신도 되게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각에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경험과 내가 경험하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일단 인식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예컨대 자본주의의 문제와 가부장주의의 문제를 실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을 좀 많이 비판을 했는데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병무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떤 어머니라고 하는 선천댁을 민중의 어떤 대명사로 분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쉽게 여겼던 것은 민중 신학자라면 이제 그 여성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가 자본주의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안병무 선생님이 민중 여성 어머니를 말씀하실 때 자본주의와 함께 가부장제의 문제점, 그래서 그것에서 되게 억압받고 있는 어머니의 문제를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여성을 품고 가는 민중신학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담았지만 그게 이제 뭐 안병무 선생님이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젊은 세대가 이제 이어가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그치지만은 않았고요. 그러니까 여성 신학에서도 여전히 그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주민 여성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때 여성 신학에서는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젠더의 문제만 보면 되었겠지만 지금의 이제 새로 전개되는 현실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문제, 인종의 문제, 그리고 글로벌리즘에 따라서 여성의 가난이 이동하는 그런 문제들도 새로운 시스템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통을 가장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읽어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틀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되게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글을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부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곧바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최순양 박사님이 얘기한 거하고 맞물리는데요. 사실은 저기 우리 박지은 박사님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최순양 박사님 글에 보면은 그 뭐 민중신학만 비판한 게 아닙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페미니즘 역시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어떤 존재를 보이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그 안에서도 작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꼬집어서 얘기하기를 페미니즘이 성소수자 문제까지를 포괄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제 문제 이제 일각의 그런 견해까지 있다고 그렇게 그런 점을 이제 비판하셨는데요. 소수자 문제를 다룬 박지은 박사 입장에 대해서는 그런 페미니즘 내에서의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페미니즘 내에서도 사실은 어떤 것을 더 초점을 두느냐, 예를 들면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는지 아니면 계급의 문제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나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성정체성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수적인 다른 문제들,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계급 문제라든가 이거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못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 성소수자까지 같이 품을 때에는 그 밖에 또 다른 문제들을 좀 더 집중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성소수자 문제를 조금 달리 보자라는 입장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집회 같은 데서도 우리끼리만 모이자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퀴어 페미니즘도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또 끌어안고 가는 페미니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는 또 우리의 문제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겠다라는 측면에서 가는 페미니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페미니즘 내에서도 이제 우머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서양 여성들과 다른 흑인 여성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그런 우머니즘 운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간 해방의 문제지만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하느냐에 있어서는 각자 중요한 문제들에 조금 목소리를 내고요. 일단 내면서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다르지는 않고 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좀 더 초점을 두는 문제들이 다르고 그렇다면 각자의 문제들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실적인 어떤 전략의 문제일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로 들리는데요. 제가 뭐 더 길게 부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저는 이 얘기는 박재영 박사님하고 신익상 박사님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좀 이제 같이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게 제 질문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정경일 박사님한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분한테 하겠습니다. 정경일 박사님한테는 어쩌면은 뭐 이 글 자체 이 시간에는 다 이렇게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만 글 자체 안에 다 답이 있는 걸 괜히 제가 시비 거는 거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청중들을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하나 준비해봤는데 생각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경일 박사님은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 아까 악령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구조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제 그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혹자가 문제가 아니라 유혹을 당하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글 자체에서는 답이 이미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챙기고 있는 동안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교묘해지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 챙기는 것으로 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물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질문에 이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게 간단한 제 결론이고 지금 이제 뭐 70년대, 80년대와 오늘의 삶의 현실을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하 식별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민주대, 반민주, 그리고 독재민주, 통일지향과 반통일, 분단 세력 이게 이제 구분이 이제 분명해졌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래서도 그 현상 분석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세계 부정적 세계와 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맞서는 반자본주의, 반세계화 운동도 사실은 굉장히 자본의 논리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신자유주의적 사회주의가 실제로 가능하고 사회주의적 신자유주의도 가능하고 중국의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를 어떻게 이름 붙일 건가에 대한 논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는 중국식 신자유주의다라고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 안에 이미 담겨 있는
자본의 논리가 이전의 어떤 전통적 이념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난주 이제 뉴스 중에 흥미로웠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신냉전 시대가 이제 다시 도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탈냉전도 이제는 좀 고루한 개념 아닌가 막 이러고 하는데 신냉전이 도래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 신냉전에 어떤 두 그룹이 뭐 자본주의 대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구분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자본의 논리, 지역의 논리, 그래서 합종 연행처럼 뭐 연결되어 가는 뭐 이런 이제 복잡성 속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인간의 길을 이제 걸어가고 찾으려면은 이제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글에서는 많이 오히려 다루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교 전통 내지는 뭐 불교 전통, 뭐 종교 전통 일반에서 가지고 있는 식별, 뭐 이냐시안 식별이라든지 그리고 불교의 마인드플리스 마음챙김 사티라든지 여러 이제 수행 전통들이 오히려 지금은 사회운동과 결합하면서 우리의 구조와 마음을 동시에 식민화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깨어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알아차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예.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박재영 박사님하고 신익상 박사님한테는 이제 공통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우선 박재영 박사님은 민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쫓겨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이제 주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 그건 엄연한 실제이면서 동시에 이제 제가 그걸 볼 때 느낀 것이 다양한 민중을 포괄하는 하나의 은유로서 굉장히 뭐 임팩트가 큰 그런 이제 개념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연이어서 우리 신익상 박사님까지 같이 이제 물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비단 또 두 분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전의 민중신학이 포착하려고 했던 어떤 민중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 이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고 이 시대의 다양한 민중들을 포착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전환이 그걸 얼마만큼 다른가? 이전의 민중신학자들이 그렇게 접근했던 방법하고 지금 여기서 주목하려고 여기서 드러내고자 했던 그 민중에 대한 인식 그 방법이 얼마나 다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억압받고 배제된 자다. 통상적으로 우리 기존의 이제 민중신학에서는 그렇게 민중을 정의했는데 그것과 달리 쫓겨나는 사람 또는 우리 신익상 박사님 표현에 따르면 자녀. 뭐 우리 신학에서는 남은 자 렘넌트라고도 했는데 자녀라고 이제 아감벤의 그 용어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자녀. 이렇게 인식하는 게 과연 어떤 질적 차이를 지니는지 그래야 주장이 정당성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짓궂은 물음일지 어떨지 근데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서 신익상 박사님한테 이제 덧붙이고 싶은 물음 가운데 하나가 이 자녀라고 하면은 남은 자 그 자녀가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포스트 휴먼을 얘기하면서 자연, 기계, 인간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자녀에 자연이 포함한다. 우리 신학에서도 좀 비슷하게 이제 주변으로부터 선교 얘기할 때 얘기하니까 좀 조금 수긍이 돼요. 이 자녀에 기계도 포함된다, 인공지능도 포함된다. 이러면은 과연 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정영택 목사가 맨 마지막에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데 기계가 고통을 알까? 이런 이제 물음까지 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두 분의 접근 방법이 어떻게 차별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또 신익상 박사님 덧붙여진 그 물음에 대해서 한번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사실 기획하고자 했던 것은 뭐 기존의 민중 신학자들이 전개했던 민중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뭐 새로운 질적인 전환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방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중 신학자들도 모두 다 민중을 그
배제당하고 뭐 차별받고 억압당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자라고 표현을 했고 그 안에는 이미 다양한 층위의 고통과 가난과 소외와 배제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약간 좀 건방진 말로 표현하자면 지나온 시대 동안 그 민중신학에 집중했던 그 민중들의 그 표상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미 가난한 혹은 이미 그 억압된 혹은 이미 소외된 이렇게 하나의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완료된 자들에만 집중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의식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환으로 저는 이제 공간이라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시간과 다르게 이 향림교회 이 예배당 안에도 이미 향림교회의 과거가 지향했던 혹은 과거가 결과지었던 것들과 그리고 현재 이 향림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향림교회가 미래에 목표하고자 하는 그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저는 이제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또 각각 자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마다 이 공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들이 다 달라지는데 사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쫓겨난다라고 하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그걸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저는 이제 파악을 했고요. 뭐 원래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는 그 하층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개발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중산층 계층들이 들어와서 젠트리화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하층민 지역이 중산층화되고 그 하층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다시 자신들의 영역을 차지하고 그 그러니까 영역이 바뀌는 거죠, 공간이.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유럽에서 발생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뭐 쉽게 말하면 중산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위 뭐 5% 이내의 상류층들이 이 모든 도시의 주요 지역을 잠식하고 그것이 그냥 중산층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화, 그러니까 고급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쫓겨나는 혹은 쫓겨날 위기에 있는 아니면 지금 이제 쫓겨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쫓겨나는 자로서의 민중은 사실 이 공간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마다 단순히 이 성문 바깥이라고 하는 이제 공간적 영역 그냥 제 삶의 공간으로 밀려나거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에 그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고자 하는 그 각 자리마다 모두 다 지금 쫓겨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좀 쫓겨나는 민중이라는 말로 함축적으로 좀 은유화해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 앞에서 다뤘던 여성도 있을 테고요. 성소수자들도 있을 테고 각자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내 자리 안에서 끊임없이 밖으로 밀어내는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이 자리의 균열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게 아까 이제 아간벤 씨가 말했던 어떻게 보면 자녀 개념과도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 자체는 쫓겨난 것 그러니까 밀려나가는 자들과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자들 사이에 정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쫓겨내는 것과 이 중심을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면서 따로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므로써 자녀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점에서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서 새롭게 정말 다양하게 발현되는 이 민중 사건 안에서 진짜 지금 이곳에서 민중이 누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단초를 그저 저는 이제 발견하고자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신익상 목사님. 네. 예, 두 가지 질문에 신속하고 간단하게 최대한 노력을. 자녀 주체라고 하는 게 질적으로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정의를 하기를 꺼려했지만 결국은 암암리에 전제했던 민중은 결국 소외받고 억압받는 주체. 특히나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어떤 주체들을 주로 사실은 상정해 왔는데 그것과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 거냐? 안 다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설교 말씀에서도 부각시켜 주었듯이 민중이 사건이라고 하면 그건 언제나 세태와 관련된 거잖아요. 세태, 풍조와 세태와 관련된 거라서 매 시대마다 그 전반적인 에토스와 관련돼서 민중은 계속 재해석되고 재시되고 그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세태,
과학기술 문명과 결합해서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태 속에서 어떻게 이 민중을 표현해 볼까? 그럴 때 저는 자녀 주체를 선택한 것이고요. 예,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아주 어렵게 보편적이다, 우리가 전체다라고 말을 할 때 뭐 이건 이 경우에는 바디오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프랑스가 나치의 점령하에 됐을 때 그때 그 드골 장군이 그때 괴뢰 정부의 수장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진정한 프랑스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프랑스 국민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국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체 국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주체들을 상정함으로써 프랑스 국민, 진정한 프랑스 국민에 들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내쫓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 전체를 말하면 말할수록 전체에 속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럴 때 남겨지는 자들이 바로 자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자녀인 겁니다. 보편성을 주장할수록 소외되는 존재들. 자본주의가 계속 자본주의의 번영을 얘기할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존재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는 것인데 포스트 휴먼 상황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그동안 주목했던 것은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좀 평가해 달라. 이것이 이제 노동운동의 주된 목표였다고 한다면 포스트 휴먼적 상황,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생산성이 인간 노동력보다 어떤 때보다도 비약적으로 발달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슈밥이 분석했던 것처럼 1960년대 이후 생산성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지만 계속 노동시장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이 상황. 굉장히 선형적으로 계속 생산성 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볼 때 노동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격차.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노동 가치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노동 가치 자체를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 사회로 이제 진입해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지금의 이제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이 결합된 우리 시대의 문제로 지금 저는 파악한 거고요. 그 정도로 해서 자녀를 지금 제시한 포스트 휴먼적 자녀 주체를 제시한 거지. 억압받고 소외된 주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연장선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짧게 하겠다고 해놓고 길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시간을 다 써먹어서 지금 목사라서 네. 목사가 원래 좀 뭐 계속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사실은 이 질문은 뇌신경과학자들이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자의식, 고통을 느낀다는 건 자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자의식을 가진 기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는 언젠간 되겠지만 그건 당장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인공지능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의식을 가진 존재에 관한 고민이 아니죠. 생산성과 지능은 우리보다 탁월하게 높은데 우리와 같은 자의식을 갖지 않은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근데 그걸 더 좋아하겠죠. 생각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 잘 따르면서 더 똑똑한 존재, 그런 존재가 더 좋잖아요. 특정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더 처리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생산성을 가장 잘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 것이었지, 기계 자체가 고통을 현재 단계로서는 당연히 못 느끼죠. 언젠가 느낄 수 있겠죠. 다만 그 기계가 인간과 그리고 자연과 아주 밀접하게 이제는 연관돼서 이제 문명 내에서 갈수록 이게 이해되게 될 겁니다. 그런 전망까지는 하는 거죠. 우리 안경처럼. 우리 안경은 지금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착돼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예,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 뭐 재미있는데요. 그 또 딴 분이 마지막 우리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셔서 여기까지는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또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약하고 우리 정영택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뭐 이것도 간단한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현상학 내지는 고통의 신학에 이제 몰입하는 것이 거기에 천착하는 것이 운동의 현장에서 어떤 입집점을 잃어버린 민중신학에 대한 민중신학의 현주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진단일 수 있지만 말하자면 단순한 진단이라기보다 일종의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알바인은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의 신학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이 시대 민중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고 있는 한 민중신학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일종의 자의해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 뭐 진단으로서는 공감되는 바가 있지만 앞으로 향후의 민중신학을 전망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그 운동의 신학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추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운동의 신학과 이 고통의 신학, 고통의 현상학은 어떤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요? 어떤 관계가 맺어줄 수 있을까요? 어제 이 질문지를 이제 받고 네. 이게 왜 나한테 왔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뭐 여기 또 어제 미리 이제 받았는데 안 보이지 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저는 운동의 신학을 반대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이걸 던지시나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혹스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알리바이 없는 신학뿐만 아니라 알리바이 없는 이론이 가능한가? 전체를 포괄하고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복무할 수 있는 이론은 없잖아요. 아까 페미니즘 퀴어 사이에서도 어떤 간극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뭐 마음을 잃는 것이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 고통의 현상학이 주목하는 부분과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운동의 신학에도 똑같이 알리바이가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운동의 신학에도 세계의 어떤 복잡한 지배 구조나 어떤 모순의 동학을 단순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이제 자본주의도 단순히 자본이 뭐 노동을 지배한다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이제 설명하지 않거든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회학적인 이론적 그 진전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 근거했을 때 볼 때도 운동의 신학에도 전 동일하게 반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운동의 신학도 세계의 이 복잡한 것을 잃는 어떤 이론적 노동을 하지 않고 운동에 몰입하려는 알리바이 아니냐 동일하게 저는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어떤 한계와 결핍을 민중신학은 각각이 또 가질 수밖에 없고 가지고 가면서 서로 이제 보완하고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진단을 하셨던 운동의 어떤 신학의 어떤 지금 민중신학이 처한 어떤 실패 또는 뭐 어떤 한계 마주한 어떤 그런 것이 다시금 그 과거에 이제 운동의 신학으로서 민중신학이 복무했던 시대적 조건과 달라진 상황 속에서 새로운 운동의 신학을 발명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동의 신학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사회를 정교하게 그 당시의 이론적 사회학적 이론적 성과와 한국 사회 조건과 운동의 현황을 통해서 또 그걸 신학적으로 응답하면서 운동의 신학이 나왔듯이 새로운 시대 운동의 신학은 또한 달라진 조건에 속에서 또한 달라진 시대적 조건과 사회의 변화와 또 거기에서 나온 어떤 사회 이론적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전유하면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근본적이고 더 급진적인 어떤 운동의 신학을 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어떤 매개자 역할로서 고통의 현상학이 저는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고통의 현상으로 끝내지 않고 마지막에 후반부의 그 구조의 문제나 또 추상적인 사회 지배 형태로서 가치 형태 같은 문제들을 저는 제기를 하고 고통의 가장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의 문제인 고통과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우리가 감각으로 환원할 수 없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재생산되고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많은 추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가부장제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를 둘러싼 많은 범주들이 사실 그런 차원들에 속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과 추상적인 범주들과 가장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적 범주인 고통을 매개할 때 민중신학이 새로운 운동의 신학의 어떤 가능성을 다시금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이제 썼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좀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제가 운동의 신학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 읽어봤어요. 예, 그걸 이제 생각하고 싶고요. 하여튼 운동의 신학을 저는
지향하는 것이 새롭게 운동의 신학을 발명하고 지향하는 것이 민중신학에게 던져진 지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역시 짧은 것 같은데도 다 모아놓으니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가버렸고 마지막에 이제 맨 뒤에 쑥스럽게 앉으시는 이정일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다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한 말씀 총평하셔야 될 텐데요. 그 이전에 이제 여기 청중 여러분들에게서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시간이 원래 예정된 시간이 5시 반이니까 별로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요. 쭉 얘기 들으시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시적인 그런 상황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도 많이 있죠. 뭐 탈분단 문제라든지 난민 문제라든지 청년 문제 이 책 안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오늘 패널로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청중 가운데는 계시네요, 누군가. 어쨌든 이렇게 쭉 들으면서 먼저 여러분들 좀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얼른 질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땡칩니다. 예, 목사님, 회장님. 예. 이 사회 역사적인 차원의 어떤 그 조건과 그 한계 내에서 어떤 그 신학의 길을 추구했다면은 저는 오늘 그 정경일 선생이 제기했던 그 문제가 상당히 민중신학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역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전체라고 말할 적에 인간의 정신, 마음 또 인간의 본성의 문제, 본질의 문제 이것도 인간의 분명한 한 전체죠. 민중신학이 너무 1차원적인 사회 역사적인 차원에서만 지금까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건이라는 개념으로 이벤트라는 개념으로 모든 신학의 문제를 풀어왔는데 신학에는 이벤트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민중신학이 정규 선생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인간의 그 마음의 문제 또는 정신의 문제 또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 그게 이제 기독교 내에 다 녹아 있어요. 그것이 저는 뭐 그거 한 10년 동안 지금까지 쭉 그런 그 기독교 내에서의 예수에서 또 출애굽에서 어떻게 인간의 이 참나의 문제, 희애라는 문제, 또 에고에임이라는 이런 나의 문제죠. 참나의 문제. 이것과 직결된 그와 연관된 인간을 좀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민중신학의 좀 새로운 어떤 지평으로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민중신학이 단순히 사회역사적인 차원에만 한정되지 말고 좀 우리 정 선생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에도 좀 같이 통합적으로 민중신학이 이루어질 적에 어떤 그 전체 신학으로서 또는 그 정생이 얘기했던 그런 것이 어떤 사회역사 차원이 또 그 모자란 면이 있어요. 서로 보완되고 서로 그 보충되는 이런 민중신학과 어떤 영성신학이 하나의 어떤 신학의 그 틀로서 전체가 서로 좀 이렇게 소통하고 관계되고 서로가 서로를 해석하고 정말 인류의 어떤 그 미래와 또는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발전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하면 좋지 않겠는가. 정선생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뭐 안병무 선생님께서 뭐 더 살아 계셔서 이제 신학을 작업을 하셨다면 안병무 선생님 이제 말년에 동양 종교, 뭐 도교, 불교 이런 이제 영성 전통에도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미 안병무 선생님이 민주화 이후에 경험하셨던 세계 변화 실상에서 이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내적 변화까지도 운동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보다도 훨씬 먼저 읽으신 분이 김명수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안병무 사상을 이제 불이론으로서 이제 해석하셨던 부분이 제가 그 길을 좀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그 이제 우리가
요즘 뭐 가짜 뉴스 얘기도 많고 이게 다 확증 편향이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고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 문제도 아무리 이것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라고 해도 결국 그 신자유주의 정책과 정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지금의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과거 그 10년 이제 박근혜 정권과 MB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의 대중이 민주적 대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선택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리고 확증 편향 스스로 속고 싶은 마음대로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자기 파괴로 가져오지 않았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바우만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인데 지금 유일한 치유, 유일한 해법은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 사회적 식별, 사회 분석이라고 한다면 우리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까지 통치해서 결국 구조의 악화에 복무하게끔 하는 그것을 깨워서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는 민중신학과 진보신학 그리고 진보 사회운동이 공통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그래서 사회적 영성이라고 했을 때 영적 사회운동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면서도 영적인 운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계속 그 길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공명이 일어나는 지금 사건에 의기투합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은데요. 또 질문 없으신가요? 없는가요? 정리 마지막 마무리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질문 더 없으면? 네, 그럼 마무리 들어갑니다, 진짜. 예. 우리 질문 없으면 그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뒤에서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셨는데요. 그 이정희 목사님 쭉 이 진행되는 그 내용도 들으시면서 여기도 참여도 하셨고, 근데 뭐 마무리 말씀을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하실까요? 여기가 편한? 네, 여기서 하시죠. 마무리 발언이니까요. 여기서. 그래야 더 잘 들릴 것 같아서요. 이상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사람 쑥스럽게 만드는데. 저를 보고 무슨 산 증인 그랬는데 다 아시잖아요. 증인이란 말에는 순교자란 말도 포함됐다는 거. 그 원뿌리에. 나 민중신학 위해서 순교자들 자신 없거든요. 근데 뭐 마무리 뭐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이적에 같이 걸을까? 그거나 마지막 부르면 참 좋겠다. 그 노래 참 좋거든요. 혹시 가시다가 아니면 집에서 이적에 같이 걸을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마무리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 한국민중농원을 사실은 제가 편집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느닷없이 고정희의 화육제 별사 시를 끌고 들어왔는데 그 한신대 축제 화육제 이름도 제가 지은 거예요. 그때 이게 성경 하나 주더라고요. 당첨돼가지고. 참 먹구덩이 잡고 싸움은 못했고 그야말로 연자 놈자 붙여가면서 뒤지게 싸웠는데 느닷없이 뱀사건에서 먼저 하늘로 떠나버리고는 사람 쓸쓸하게 만든 고정이었고, 제가 안 선생님 그 책에도 고정이 손잡고 주무시던 한 잔 대취해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좀 쓰고 그랬었는데 좀 먹먹한 거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데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변방으로만 떠돌았습니다. 의과대학 의예과에서 소위 과학과 신학의 경계에 몸을 세워놓고 이게 어떻게 쟁론하느냐, 정용택 씨 그리든가 리오다리의
쟁론, 그 논쟁이 아니라 쟁론이거든요. 그야말로 어떻게 쟁론이 벌어지느냐고 하는 거 한 5년 의대생들하고 씨름을 해봤고, 그다음에 기독교 예술학부가 있는 대학에서 한 몇 년 기독교 예술, 영화, 기독교 상징 이런 것만 이제 가르쳤습니다. 요즘에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거 이제 슬로건인데 그거 참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그 거추장스럽습니다. 그거. 그래서 예수의 삶이 어떻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고 하는 그 슬로건으로 집약됐을까? 요거 한 3년 그저 화두 삼아서 붙들고 이제 연구 좀 되는 거예요. 최영욱 목사님 옆구리 푹푹 찔러가지고 나 여기까지 좀 뭐 했으니까 좀 뭐 좀 해줘. 그리고 좀 이상철 목사님 옆구리 찔러서 또 한 몇 번.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안 선생님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카이로스 때가 됐다. 하느님 나라가 바실레, 하느님 나라, 그다음에 메타노에, 아까 이 얘기를 했었는데 김영수 목사님도 그걸 사랑으로 풀어내 보려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이전에 몇 년은 이제 히브리 미학을 정리를 해 나가다가 딱 한 군데서 맺혀가지고 몇 년 동안 덮어버렸습니다. 그 히브리 미학 가운데 마지막 이제 키워드가 가난의 미학인데, 이놈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가난한 거예요? 이거 불편한 거예요. 아니, 거지 같아요. 가난하게 사는 거. 근데 그게 왜 복이 있다는 건지 아직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가시지도 않고 마음에 닿지도 않고 가시 같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책을 받아보면서 엉뚱한데 하고 있었네. 이게 캐테 콜비츠의 그림인데, 이게 재밌는 건 한국의 캐테 콜비츠라고 하는 이 독일 여리 화가의 그림을 최초로 소개한 분이 정하은 박사님이십니다. 기독교 윤리학을 한. 근데 그 뒤로 캐테 콜비츠는 계속 뭐 보고 읽고 했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또 잘못 알았네. 이제 알겠다. 가난의 문제가. 히브리 미학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비치는 빛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퇴적층을 뚫고 솟아오르는 생명이 밝히는 빛. 요걸 저는 히브리 미학의 어떤 그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미학만 있는데 히브리 미학을 어떻게 할 거냐. 요 얘기를 하는 것은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떤 그 호수 또는 바다에 뭔가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렇게 중심에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서구신학에서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져 가지고 파문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민중신학은 화산맥이 솟아올라서 파문이 생겼다고. 안 선생님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의 지층을 뚫고 새로운 생명이 튀어오르는 게 화산맥이 폭발하는 거겠죠. 그렇게 뒤집은 거겠죠. 결국은 그 파문이 퍼져나가면서 뭔가 이벤트가, 사건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뭐가 되느냐, 그걸 이제 서남동 선생님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합류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2018년에 그 파문이 만들어낸 새로운 신학적 사유의 어떤 문의들,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해주고 계신다. 아마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그 문의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민중신학이 해왔던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현영학 선생님, 문동환 선생님이 했던 어떤 그런 영역이 사실 많이 좀 잦아들었다. 아주 귀중한 사전이 하나 있는데요. 그 프랑스 학자들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 그 솔출판사에서 번역된 거예요. 성서 문화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성서의 사건, 이야기, 주요 인물을 간단히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미술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느냐는 것을 쭉 이렇게 리스트업을 한 그런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소위 그런 민중적 삶을 표현해냈던 수많은 어떤 그런 풍부한 자양분들이 있는데 많이 쫓겨서 좀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소위 민중신학 쪽에서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지만 도시공간의 문제를 어차피 이제 끌고 들어오시고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혹시 향림교회 다음에 그 교회 옮기실 때 제발 여자 화장실 좀 넓게 만드세요. 여신도루들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에 배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즘 저 가슴을 더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퀴어 축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뭐 일부 뭐 반대하고 어쩌고 저건 그건 서늘하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저희 지역에 장애인 학교를 세워달라고 무릎 꿇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주변에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 속에 혹은 침묵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은 없는가? 자비를 외치는 불교인은 없는가? 그 욕망은 무엇으로 제어 가능한가? 왜 침묵하는가? 그 근처에 교회는 없는가? 그 현상이 저를 더 싸늘하게 만든다. 오히려 민중신학적이 아니어도 굳이 예수 사랑을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현실 앞에서 자기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침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또는 자비를 외치는 불교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얼어붙게 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왜? 그거 물어야 아직 깊이 묻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민중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출판을 했다고 하는데 의정희 목사님 결코 젊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으로는 가장 젊습니다. 평소에 늘 느낍니다만 그래서 결코 뭐 쑥스럽게 말씀하실 건 아니었고 그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 초과해서 마치네요. 마치고 그다음에 식사가 있죠. 4층이라고 그랬던가요? 하고 진행 안에서 총무님이 안내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러면 그 토크쇼 한마당은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